네, 개장 전에 공시가 여러 나왔습니다. 속보로 함께 나온 공시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 다잘렉스 시밀러와 관련해서 임상 3상 계획을 미국에 이번에 신청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럽에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에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비보존 제약도 속보가 하나 있었죠. 비보존 제약은 30억 규모의 3호 전환 사채권을 발행했다고 공시한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의 중심이 될 중요한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권혁중 경제평론가, F8 자산관리 길건우 대표, 헤르메스스탁 하창한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주주가치 제고 확대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주주가치 확대에 나설 전망입니다. 어떤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이번에는 김선영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일단 현대차가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주가치를 확실히 시작하면 계열사 다 따라갈 겁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 계열사죠. 기아와 현대모비스도 이제 주주가치 이제 확대를 하겠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자사주 466만 주를 1조 원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게 전체 발행 주식수의 1.7% 되거든요. 일단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조 원 중에 7천억 정도는 주주 가치 제고 목적으로 쓰고 3천억 정도는 주식 기준 보상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에서 기아차도 아마 조만간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 달에 열렸던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5년간 매년 5천억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이 중에 50% 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관련 내용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 기준으로 이제 재무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사주 50%를 추가로 소각할 방침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현대모비스는 현대 지금 TSR,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죠. 이게 한 20% 수준인데 이걸 향후 3년간 30% 이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보유 자사주도 3년간에 걸쳐서 이제 소각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사주 매입하는 거는 그냥 회사 돈으로 저가 매수하는 거거든요.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보면은 자사주 매입 시점이 항상 주가가 바닥일 때 시점인데 지금은 이제 단순히 이제 자사주 매입한다는 것만으로 호재가 되지 않습니다. 소각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그것이 진짜 진정한 주주가치 제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또 현대글로비스도 역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향후 30년 동안 신규 배당 정책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배당금을 최소 5% 상향 그리고 배당 성향 자체도 최소 25%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내용도 발표했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고 앞으로 좀 뭔가 이 우리나라 기업에서 밸류업 정책과 함께 같이 좀 엮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방은 지지해 줄 거예요. 확실히 주주들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까지는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제 시간 벌기에 하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시간 벌어놓고 주주들을 생각합니다라고 해놓고 진짜 주주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배당 안 줘도 실적 빠바박 뽑아내면서 이제 주가 올리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물론 배당도 주면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주가 상승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부터 퍼포먼스가 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재고 피크아웃이나 판매량 확대 같은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처럼 잘 유지하고 있고 전기차도 미국에서 좀 잘 선방하고 있고 완성차 업체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있지만 사실 이런 이슈 없는 업종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 잘 유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매출을 늘리는 모습만 나와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주들이 원하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이런 잠깐 쉬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투자를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11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는 꽤 늘긴 했습니다만 자동차가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결과적으로 현대차, 기아도 있고 모비스도 있고 글로비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 그룹사 중에서 지금 그룹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면 어떤 거를 좀 꼽으시겠습니까? 전 현대차 하겠습니다. 현대차. 네. 우리 가장 큰 형이죠. 현대차를 이제 꼽아 주셨고요. 형님인 현대차가 앞장서니까 아우들도 주주 환원 정책 지금 따라가는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과자값 많이 뛰었죠. 재료 가격부터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가격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4,5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업계 영향은 어떨지 권혁중 평론가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과자값 많이 올랐습니다. 뭐 1일부터 이제 올랐는데요.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2년 만에 다시 한번 좀 가격 인상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혜태제과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6% 올랐고 롯데웰푸드도 지난 6월이었습니다. 이미 한 12%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과자 업계, 제과 업계 입장에서는 가격이 이제 올랐다. 사실 이거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인 신호다.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수익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요. 일단 그 원인을 본다 그러면 코코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톤당 한 9,236달러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이게 1년 사이에 127%가 상승을 한 거고요. 이게 평년과 대비해서 보면 246%나 이제 폭등을 한 겁니다. 뭐 이유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기상 이유라든지 재배 면적 감소로 인해서 생산량이 이제 감소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경영 부담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영안전자금 지원인데 이게 3% 정도의 금리로 해서 이제 대출해주는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싸게 돈을 빌려와서 뭐 시설 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구개발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겠고요. 이게 원래 밀 가격 안정하기 위해서 사실 제본업체 쪽에다가 줬던 건데 밀 가격 좀 안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돈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한 4,500억 정도 이제 편성을 한 상태고요. 이게 이제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정부의 이런 융자 제도가 도움이 될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재정 안정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됩니다. 싸게 돈 빌려와서 뭐 연구개발 들어가거든요. 그게 수익으로 증대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산업의 신뢰도가 증가되죠. 아,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구나. 이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긍정적인데 우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 왜곡이란 부분. 융자를 받는 사람만 또 받는 기업만 또 받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이 좀 왜곡될 수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를 해요. 규모가 예상보다 작다. 그러면은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 나온 자금들은 재정 지출은 저는 뭐 환영할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음식료 섹터라든지 아니면 식자재 섹터에 대해서 어떻게 갈까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불황기에 더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식료 식자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불황기에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비싼 거 안 먹고요. 다시 가고 싶으면 많이 드시거든요. 과자만 또 많이 드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과자 업계뿐만 아니라 이런 음식료 식자재 같은 경우는 경기를 안 탄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먹는 건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필수 소비자다 보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오히려 이런 불황기 정말로 내수가 잘 안 되는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음식료 섹터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담되는 건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환율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이제 고환율 상태에서 보면 수입 업체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우려스러울 부분이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저는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식품주 중에서는 가장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상 뭐 식품뿐만 아니라 과자 업체로 본다면 오리온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아마 매출액이 한 3조 원 넘어갈 거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17% 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실적 모멘텀이 있다 보니 당연히 저는 뭐 과자 업계 중에서는 특히 이제 오리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이 소비자는 물론 식품업계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확정되면서 국내 저비용 항공사, 즉 LCC 간 지각 변동이 예고됐습니다. 현재 LCC 1위인 제주항공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길건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원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 얘기는 뭐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었고요. 올해 안에는 마무리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수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은 LCC 합병이다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진에어랑 에어부산이랑 에어서울을 굳이 따로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마 통합 계획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통합된다라고 하면요,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갑자기 2등 사업자로 떨어집니다. 통합되면 이제 이 3사가 통합되면서 그 항공 기수가 58대로 늘어나는데 제주항공이 현재 42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도 합계를 한다라고 하면 2조 4천억으로 제주항공의 1조 7천억에 비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1등 사업자여서 사실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조금 내려놔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공기 업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LCC는 조금 통합되는 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향후에 길게 본다라고 하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LCC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현재 모두 등록된 회사를 다 합친다라고 하면 9곳인데 미국이 9곳 있고요. 일본이 8곳 있고 독일이 유럽에서는 그래도 LCC가 가장 많은 곳에 속하는데 4곳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공급이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죠. 그러면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한다라는 계획이 전제한다라는 조건 내에서 제주항공도 아마 골머리를 썩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TA항공에 이제 대명 소노가 뛰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TA항공과 에어프레이마의 2대 주주를 최근 들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 소노 입장에서도 이제 기존의 사업들과 항공을 조금 엮어서 시너지를 내보자라고 이제 그룹사의 이제 방향을 조금 정하고 있는데 에어프레이마의 지금 JC 파트너스의 11% 정도를 인수를 했고요. 내년 6월 기준으로 잔여지분 11%를 콜옵션으로 인수하는 조건까지 걸어놨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 일각에서는 에어프레이마를 가지고 먼저 항공사 경영을 조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대형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의외로 TA항공에 대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지분 확보에 조금 노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금 업계에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양쪽에서 이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은 이제 또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임수합병 대상에 넣을 수 있는 게 이스타항공 하나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스타항공이 최근 들어서 조금 소폭 흑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뛰어든다라고 하면 LCC 그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이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국제선 여객수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뭐 아마 11월도 이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이 눈에 띄는 수치 중에 하나가 일본이랑 동남아예요. 10월 달에도 뭐 일본이 12%, 동남아가 11% 정도 늘었는데 어찌됐건 LCC 입장에서는 이때는 당연히 수익성 안에 뭐 플러스 알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겨울 성수기에 들어가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12월, 1월 달 되면서 LCC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에 있다. 그래서 만약 최선호주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진에어 한번 꼽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LCC 지금 9곳이나 돼서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는 반면에 이벤트가 조만간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습니다. 티웨이 항공의 대한 인수전 가능성, 에어프레미아도 마찬가지고요. 이스타 항공도 마찬가지 가능성이 제기가 됐네요.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이 세계 로보틱스 2024 보고서를 냈는데요. 로봇의 상용화 지수를 가리키는 로봇 밀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위에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요즘에 우울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위안을 주고 있죠. 로봇 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어떻게 로봇주 투자 전략을 짜야 할지 하창한 본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밀도가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하는 그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로봇주들을 투자할 때 좀 거슬렸던 게 두 가지죠. 시총 대비했을 때 너무 낮은 실적, 그리고 기술력이 과연 뭐 일본이라든지 기타 나라들과 대비했을 때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굉장히 좀 치중을 하면서 좀 확대의 기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너지 효과들이 대기업과 연동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대기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속도전에서는 뭐 충분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테슬라의 옵티머스 영상을 보셨을 분이 상당히 많은데 확실히 이제는 진짜 이런 휴먼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하나씩 진짜 가지고 있을 정도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좀 느끼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나 뭐 이제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뭐 이런 용접 로봇이라든지 기타 로봇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도는 저는 계속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일단은 이벤트가 있는 쪽은 현대차 쪽이랑 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의 그런 이벤트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사실 기대감은 있기는 한데 요번에 이제 합병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관련된 노이즈가 좀 해소가 완벽하게 된 다음에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웨어러블 로봇 쪽으로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뭐 관절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션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인건비가 갑자기 너무 뛰어가지고 로봇에 그렇죠.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키오스크도 사실 제일 하위단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기기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상황은 저는 더 확대되면 됐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박정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시간입니다. 어느덧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달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주목해볼 종목들 찾고 투자 전략 함께 체크해보시죠. 먼저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한 종목들로는 NC소프트와 KT가 있었고요. 하향 투자 의견으로는 DYPNF와 CS윈드에 대한 보고서가 발행됐습니다. 특히 CS윈드에 대해 주가가 리스크를 선반영했다면서도 목표가를 10,000원 내려잡았고요. BGF 리테일과 효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목표가를 각각 14만 원, 51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효성중공업의 4분기 마진 상향이 예상되고 그룹 리스크는 매수 기회라고 분석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NC소프트와 KT에 대한 리포트 체크해보시죠. 우선 NC소프트 보고서입니다. 유안타증권은 NC소프트에 대해 주요 신작을 바탕으로 내년 매출이 증가하고 비용 효율화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소폭 상향 조정했는데요. 리니지 지적재산권 기반의 신작이죠. 전이어브 모나크가 오는 12월 5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라며 리니지를 좋아하는 과거 국내와 대만 사용자층이 주요 고객으로 아이온2의 출시 전까지 매출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편 비용 효율화를 주목하면서 내년 1분기까지 약 1,000여 명이 넘는 인력 감축 전망되고요. 내년 연간으로 약 1,500억 원 이상의 인건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T 리포트도 확인해 볼까요? SK증권은 오늘 KT에 대해 구조조정의 효과가 주가에 선반영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매수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48,000원에서 58,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KT의 4분기 실적이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을 전망한 가운데 2,800여 명의 희망퇴직과 1,700명의 자회사 전출에 따라 퇴직금 등의 일시적인 비용이 4분기에 반영될 거라고 짚어냈고요. 하지만 구조조정 이후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내년 1분기부터 바로 반영되기 때문에 내년의 수익성 개선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년에는 2조 원의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우상향하고 있는 주가 더 큰 상승폭 키울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보시죠.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 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로봇 이야기를 했는데 SK증권에서 에브리봇과 관련해서 21,000원으로 커버리지를 시작했는데요. 이렇듯 증권가에서 로봇주를 함께 주목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밸류업 수혜주로 주목받았던 은행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잠시 주춤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기대감 등등 아직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서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올해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제일 앞에서 이제 선두로 수혜받은 업종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뭔가 좀 관심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었던 금리 인하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좀 갑자기 좀 그래서 놀랐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다시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KRX 은행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 25일까지죠. 41.38% 정도 상승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난달 25일 날 951.89포인트 기록하고 나서 현재는 조금 빠진 921.46포인트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잘 나가던 업종이 조금만 이제 밀리면 너나 할 것이 물어뜯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올해 사실은 이제 밸류 모멘텀이 좀 빠지면서 이제 은행주들이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들로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거는 뭐 언제나처럼 그냥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 밸류업이라는 게 시작하고 나서 1년 만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10년 단위의 기간 동안 뭐 수십 번의 회의를 거쳐가지고 관련 부처들 다 모여가지고 보완해서 지금의 일본 지수가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시작한 지 1년도 안 됐잖아요. 몇 개월 안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큰 거를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사실 첫 밸류업 지수의 항목들, 기업들 보면서 저도 사실 답답했던 기업도 있긴 있거든요. 들어가야 될 기업이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가 있지라고 했던 기업 분명히 있는데 이 밸류업 지수 자체도 매년 리밸런싱이 되니까 뭐 아마 다음번에는 뭐 빠질 기업들 빠지고 들어갈 기업은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보완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좀 더 잘 보완이 되기 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고요. 일단 은행주들은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하지 못했었던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때문에 사실은 단기적인 영향을 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은 금리 인하기지 금리 인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인하할 거였는데 좀 미리 빨리 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이번에 금리 인하의 실체가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대응한 건지는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 다시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들 앞으로 그냥 쭉 계속 투자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은행주 주가 향방의 핵심 변수는 금리 방향성보다는 뭐 금리는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계속 떨어질 거니까요. 다만 계속 떨어지더라도 일단 연체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면서 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은행주들 주주환원 정책 많이 쓰고 있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그룹 뉴진스가 지난주에 소속사 어도어의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K-팝 업계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방시혁 의장은 몇 년 전에 지금 IPO 하면서 먹튀, 사실상 뭐 먹튀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만 우리 한국경제신문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큰 돈을 벌었는데 그 돈이 알고 보니까 소액주주들이 폭탄 매물에 따라서 많이 이제 손해를 본 돈이었다. 이러면서 지금 도덕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하이브의 최대 IP 지식재산권인 뉴진스의 계약 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요것의 부정적 영향 얼마나 장기화할지 권혁준 평론가한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뉴진스가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를 했습니다. 진짜 어도 입장에서 유일한 아티스트다 보니까 사실 뭐 어도 입장에서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데 일단 하이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뭐 방탄소년단 BTS의 이제 빅히트 뮤직이죠. 이게 한 5,523억 원 정도의 지난해 이제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세븐틴의 이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3,272억 원 정도, 뉴진스의 어도어 그다음에 1,103억 원 정도, 르세라핌의 소스뮤직이 한 611억 정도 이제 매출액을 이제 올렸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올해 3분기까지 이제 매출액, 올해 매출액을 본다 그러면 일단 어도어가 한 905억 원 정도 되고요. 소스뮤직이 540억 원. 그다음에 빌리프 랩이라고 해서 이 엔하이픈이 있습니다. 엔하이픈이 이제는 보이그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걸그룹으로 본다 그러면 사실 뉴진스가 1위예요. 사실 3분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고스란히 이제는 반영이 됐죠. 이런 이슈가. 그래서 이제 지난 29일이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가 전일 대비해서 한 4% 이상 좀 빠졌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터 4사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사실 관세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어떤 평가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 사실 하이브만 이제 빠졌거든요. 그래서 20만 원 선도 이제 깨진 상태인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거 매도해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아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한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BTS 복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아마 내년도 내내 아마 이거 계속 이슈화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도어 매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전체 매출의 5%, 영업이익이 한 11%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이브 전략 들어봤는데요. 큐브엔터 관련해서는 어제 여자아이들이 전원 재계약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오늘 장 시작 이후에 엔터 업종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은 오늘장 세터 전략으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길건우 대표님께서 조선 업종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쾌속 순항하던 조선주 지난주에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었어요.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충분히 뭐 재료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노이즈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내 조선 5사 기준으로 2분기, 3분기 연속 사실은 수주 잔고는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선별적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뭐 물량보다는 사실은 가격에 집중하다 보니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조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LNG선 관련해서 카타르 쪽에 사실은 의외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중국에 많이 뺏기지 않았어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서로 이제 커넥션을 뗄래야 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타르는 글로벌 3위 LNG 생산국이고요. 중국은 글로벌 1위 LNG 수입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가 조금 따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중국 쪽 야드 증설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근데 캐파 증가분까지 이어지는 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정말 캐파 증설분까지 이어지려면 엔진도 따라와줘야 되는데 엔진이 의외로 지금 캐파 증설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이 반영이 되려면 최소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LNG선 관련해서 내년에 지금 발주 예상 규모가 한 52척 정도 되는데 지금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28년도 인도분까지 다 차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 52척은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치들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당연히 플러스 알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G 쪽은 한국조선해양이 내년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MRO랑 군안 관련된 이슈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쪽은 또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건조 캐파 능력도 꾸준하게 증설을 하고 있어서 조금 유심히 보신다라고 하면 앞으로 올라갈 재료가 훨씬 더 많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최선호주로 이렇게 두 개 종목을 제시하셨네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40분 남았습니다. 하청환 본부장이 오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야간 선물 모처럼 0.8%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파생에서는 콜풋 전부 다 이제 옵션을 매도하는 흐름들이 외국인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변동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기존은 풋옵션 쪽에 상당히 많이 쏠려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작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외국인 현물이 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좀 눌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1월 수출입 데이터 확인을 하셔야겠죠. 일단 뭐 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변압기는 단가가 많이 좋아졌고요. 볼륨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산업적인 체크를 하시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HS 코드를 통해서 좀 뜯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 예산안 변동성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하나의 좀 이슈만 말씀드리면 대왕고래 같은 경우도 예산안 완전 감축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산안과 좀 민감한 산업군들은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슈앤 전략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전 꼭 확인해야 할 뉴스 체크하고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